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년 전부터 월가의 황제가 이미 준비해놨던 체인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아니라고 하네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스페인 커피 브랜드 바나디에서 비트코인을 173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커피 사업에서 이제 비트코인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밝혔고요. 총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작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앞으로의 방향성은 기존 사업 잘 하셔야겠죠.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거, 끊임없이 적립하는 것을 병행하는 전략이 당연히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을 불문하고요. 예를 들면 미국의 부동산 억만장자 카돈이라고 있었죠. 이분은 이미 그 부동산이 수천 채가 있고요. 그 고급 리조트, 월세 받는 자산 그 부동산에서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창출이 이미 됩니다. 이 월세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100개, 200개, 심지어 1000개씩도 샀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따로 부동산 따로 파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팔았을 때 오히려 반응이 뜨거웠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기존 사업은 왜 중요하냐? 캐시 플로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서 현금을 창출을 하셔야 이걸로 생활비도 쓰실 거고 이것을 넘어서 비트코인 혹은 어떤 분들은 이더리움에 섞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거 1년, 2년 해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어. 맞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자녀 세대까지 간다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 한국에 있는 법인들은 코인을 들고 있는 게 여전히 쉽지는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MSCI 요거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 이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 지수에서 스트래터지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협의 절차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DAT 기업을 지수에 넣어 이걸 빼 이걸요 지금 뭘로 구분을 하나 봤더니 이제 비영업 기업이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인을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들 얘네들을 뺍시다. 요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코인을 사는 거 좋아. 근데 코인을 사고도 본연의 영업 활동을 같이 하는 회사 얘네들은 지수에서 이렇게 집어넣어도 된다. 요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실은 지금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 잠깐 동안 유예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살려줄게. 근데 나중에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뉘앙스입니다. 제 생각이 되겠죠. 나중에 이걸로 다시 퍼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MSCI 지수지만 나중에는 S&P 500 지수에 아직 지금 스트래터지 못 들어갔거든요. 이것 가지고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코인 시장, 특히 가격 떨어질 때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쁘지 않겠죠. S&P 500 지수가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지수거든요. 괄호 열고 닫고 일단 한 번은 봐줬어. 나중에 우리 다시 얘기하자. 제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해석은요. 퍼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하락장에 써먹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 계속 써먹으면 그게 먹힐까요? 새롭고요. 그럴듯한 퍼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래야 먹힙니다. 과거에 마운틴 곡스 있잖아요. 중국 퍼드, 저기 독일 정부 퍼드 누가 판다던데 SEC가 고소장을 날립니다. ETF가 거절됐습니다. IMF 총재가 뭐라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10년 넘게 지금 우리가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MSCI 지수가 퇴출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퀀텀 컴퓨팅으로 비트워킹 망이 해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블록체인이 해킹이 되냐 안 되냐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 퀀텀 컴퓨팅 해킹할 거면요.
블랙락을 먼저 털어야죠. JP모건,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돈 많은 데가 많잖아요. 뭐 금도 이제 차라리 포트녹스 그 계좌를 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비트코인만 터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앞으로 4년, 5년은 더 우려먹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리버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저 사실 이게 무슨 코인인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막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 아더 헤이즈가 여기에 투자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가격이 뭐 30%씩 올랐다. 저는 최근에 뭘 느끼냐면요. 신규 알트코인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탑 50 안에 드는데요. 그러니까 탑 50이 안에 들면 사실 유명한 코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코인이 몇 개가 벌써부터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개씩 생겨요. 파생 상품 벌써부터 이게 무슨 파생 상품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는 코인 관련된 상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알트코인의 수익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코인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코인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관심과 우리의 돈은 한계가 있거든요.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적용을 해보시면 시드머니가 적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뭐 아니면 도다 이런 것보다는요. 시드를 더 키우셔야 되고요. 시드가 적기 때문에 잃으시면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러니까 100배 코인 뭐 50배 코인도 물론 뭐 조금이나마 사시면 좋은데 비트이더 XRP 솔라나 위주로 가져가셔야 앞으로는 오히려 더 그 투자 성적이 더 좋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코인 시장이 약간 또 이제 침체 잠깐 쉬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또 이제 94,000달러 비트코인에 안착을 실패하면 85,000달러 또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런 약간 또 이제 비관론 같은 얘기들이 이럴 때 스물스물 또 나옵니다. 근데요. 바닥을 다지고 설사 이제 지금 올라간다고 해도요. 세상에 수직선으로 날아가는 자산은 세상에 없습니다. 떨어질 때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엘리엇 파동이다, 뭐 차트다, 지표, 뭐 이제 뭐 볼린저 밴드다, 뭐 여러 가지 주요 지표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건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가 의미가 있냐?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런 파동에, 차트에, 지표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엘리엇 파동 아시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직선이 아니고 물결무늬처럼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도 A, B, C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것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파도 물결처럼 그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거겠죠. 저는 상승을 할 때, 하락을 할 때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을 지금 잘 다지고 있다. 이런 단계라고 보고요. 조금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요. 왜? 그간 골이 많이 깊었지 않습니까? 24년 11월 트럼프 랠리 단기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어떤 코인 뭐 10배도 오르고 20배도 올랐어요. 그만큼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골이 깊었던 거고요. 골이 길었던 겁니다. 작년 내내 그랬죠. 이제는 뭘까요? 산이 높아질 차례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결을 치면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지금 뭐 파란색 뜨자마자 하락장이다. 시즌이 종료됐다. 코인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부동산 경매를 해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제 주변에도 몇 분 봤습니다. 사람에 맞는 자산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금리를 조금이나마 인상을 하니까 10년 금리, 그러니까 10년 국채, 30년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또 청산 우려. 이거 뭐 이제 계속 나오네요. 이게 당연히 유동성이 위축이 돼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요. 미국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예를 들면 장기 국채 금리가 이자가 되겠죠. 이자가 3%였는데 갑자기 5% 주겠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들고 있으면 이자를 많이 주면 굳이 위험 자산인 코인이나 주식을 투자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미국의 이제 재무부가 되겠죠. 미국 단기 국채 위주로 공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겁니다. 단기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셋업을 해놨죠. 법도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만큼 단기채를 많이 찍으면요. 장기 국채는 조금만 찍어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장기 국채 공급량을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수요나 가격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채는요. 가격과 금리가 반대거든요. 장기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 금리는 조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 국채의 금리를 조금 찍어 누른다. 뭐 금융 억압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이제 표면적인 금리는 계속 낮출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 빚에 대한 부담을 줄일 거고요. 장기 국채의 금리는 조금 위의 상단을 막아 놓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장기 국채, 그러니까 국채 인기가 떨어집니다. 이거 해봤자 몇 프로 안 주네? 그러면 위험 선호 현상이 올해 아마 더 이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장기 국채의 금리를 상단을 딱 막았어요. 사실상 이제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터라고 하는데요. 장기 국채 금리를 딱 막고 사실상 무제한 화폐를 찍어서 공급을 했었죠. 오랜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요.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터 20년간 했고요. 지금부터는 금리를 최대한 천천히 인상을 시킬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뭐 엄청난 그 재앙이 닥칠 거라고 보지 않는 이유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예전에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뭐 5% 이상 났는데요. 지금 여전히 한 3% 이상 납니다. 여전히 금리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친절한 그 빠따 선생님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내가 너 지금 이제 맴매 때린다. 근데 진짜 아파. 6개월 뒤에 맞는다. 준비해라. 12개월 뒤야. 이제 3달 남았어. 얘기를 해주니까요. 이게 뭐 그 헤지 펀드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준비를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솔라나 ETF를 드디어 신청을 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MSCI가 이 모건 스탠리 약자거든요. 뭐 스트래터지를 빼내 어쩌네 해놓고 비트코인 솔라나 ETF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작태에 대해서 화내시기보다는 그랬어? 야, 좀 늦었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님이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단연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이 당연히 훨씬 중요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참전한 비트코인 ETF, 뭐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호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블랙락이나 모건 스탠리는 이제 투자은행 쪽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약간 경쟁 관계라고 보셔도 돼요. 둘 다 ETF를 팝니다. 블랙락과의 경쟁에서 지금 많이 늦었죠. 근데 지금이라도 뛰어들면 안 뛰어들면 더 격차가 벌어지니까요. 뛰어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은요. 이제는 뭐 무시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뱅가드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자체 ETF, 뱅가드 ETF가 없어요. 걔네들이 이제 그 유통을 시키는 것은 다른 뭐 블랙락 ETF 가지고 자기들 플랫폼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허용을 한 거고요. 모건 스탠리는 자체 브랜드,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ETF, 모건 스탠리 솔라나 ETF를 지금 론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블랙록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 사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딴 데 가버리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직접 신청을 한 겁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호재, 저는 뭐 이제 동의를 합니다. 돈 앞에서는 조금 이제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모든 전통 금융 기업들은 이미 다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코인판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좋은 점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일반인들이 코인으로 돈 벌기가,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버시는 분 주변에 혹시 많이 계시던가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런 비슷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모건 스탠리 너마저. 얘네도 비트코인 ETF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ETF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다음 달부터 추진, 막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 한 1억 3천만 원대 그냥 사서 쟁여놓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이냐, 아니면 은행 창구에서 증권사 앱에서 편리하게 비트코인 ETF 5억, 7억, 8억 주고 그때 가서 사는 게 낫겠냐. 저는 전자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리플이 IPO 계획이 없다. 모니카 롱이라고 하는 회장이 자금 여력이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거 올해 또는 내년이 되는데요. 저는 올해 리플 말을 바꾸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2022년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이요. SEC 소송 끝나는 대로 우리 IPO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웬걸 소송이 4년 넘게 질질질 가다 보니 이 소송 때문에라도 IPO를 실현하지 못했고 전략을 수정했던 거예요. 어떻게? 알짜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요. 글로벌 라이센스, 자격증을 다 따놓은 거예요. 로비를 했겠죠.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해놨던 겁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리플은요, 몸집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값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 올랐을 때 뭐 할까요? IPO 할 것이다. 작년 11월 5일자로 시타델이 주도했던 5억 달러, 한화 7,200억 원의 투자를 이미 리플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돈 지금 많은데, 필요 없는데 이거 하는 겁니다. 21년 4월달 코인베이스 나스닥에 상장이 됐었을 그날이 코인 시장의 꼭지였거든요. 리플의 IPO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리플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해봅니다. 리플이요, 미국의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연준의 마스터 계정 신청을 추진하겠다. 아직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연준 마스터 계정, 여기 신청을 추진하지 아직 마스터 계정 받았다는 아닙니다. 이제 엔비디아, 코인계에서도 엔비디아가 그럼 제2의 엔비디아, 제3의 엔비디아가 뭐가 될 거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리플, XRP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준은요, 우리나라는 이게 아닌데 연준은 이제 금액, 총액 결제, 거액 결제, 이제 기관들은 페드 와이어라고 하는 시스템을 쓰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 신용카드, 소액 결제는 페드 나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씁니다.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2023년 7월 달에 페드 나우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요게 소액 결제, 개인 결제, 이게 원래 신용카드 하면 실은 일주일도 걸리고 2주일도 걸리고 그랬어요. 이게 수수료는 싸지만 굉장히 오래 걸렸던 단점이 있습니다. 쉬는 날 다 쉬었겠죠. 근데 페드 나우는 연중 무휴입니다. 그러니까 요 페드 나우를 두고 연준에서 이제 CBDC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예측들이 있었지만 연준에서는 이미 일단은 우리 CBDC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연준 CBDC 할 겁니다. 단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리플에서도 XRP는 페드 와이어는 이제 기관들이죠. RLUSD 그 스테이블 코인이죠. 얘는 페드 나우를 통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쓰기에 적합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적합하다는 거고 아직 저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오해가 있습니다. 리플이 연준을 대체한다, 이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린다,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는 아니고요.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연준 내에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들, 금융기관들 많잖아요. 그 민간 은행 기관들을 도와주는 기술, 도와주는 이제 XRP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리플망, 리플 레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민간 은행들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나 은행들을 보조해주고 호환해주고 지원하는 역할이 리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화폐가요,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선 CBDC를 포기할 수가 없고요. 민간과 같은 뭐 빅테크가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할 겁니다. 그리고 JP모건과 같은 대형 은행들은 실은 예금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밀고 있습니다. 서로 이게 각자 조금씩 실은 달라요. 작동 방식이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 무슨 뭐 독점 연준 그 일당 체제가 아니고요. 다극화 체제로 디지털 세계는 그렇게 아마 변할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극 체제에서는 어떤 망이 좋을까? 어떤 자산이 더 좋을까? 잘 모르시다.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만 하셔도 전 충분하다고 보고요. 코인계에서 나는 제2의 엔비디아를 난 찾겠다. 이러면 이 질문을 끝까지 던져보시고 파헤치셔야 돼요. 어떤 질문? 누가 화폐 자산의 인프라를 장악할 것이냐? 피터 T를 보면 이더리움 같거든요. 또 이제 전통 금융들 뭐 하는 거 보면 헤지 펀드들은 또 솔라나 같거든요. 이거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기존과 달리 조금은 생소한 VIP, 특히 전통 금융기관들 전용 체인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간 관계로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면 성질 나시겠죠. 바로 갑니다. 바로 캔톤 네트워크입니다. 요거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 뭐 나스닥, JP모건, 골드만삭스 등등이 자산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이건 금융기관 전용 초고속 디지털망, 뭐 이제 일종의 레이어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프라이빗 체인이었어요. 기관 전용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이 프라이버시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퍼블릭 체인적인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 이제 홍보할 때는 퍼블릭 체인인데 프라이빗 기능을 추가한 뭐 최초의 금융기관 전용 체인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기관 전용 체인, 그 이제 금융기관들끼리는 그러면 캔톤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데 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깥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체인 따로, 퍼블릭 체인 따로라기보다는 얘네들이 서로 연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생태계가 있고 서로 연결도 돼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캔톤 네트워크가 뭐 시총이 뭐 20몇이 뭐 30이 40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프라이빗 체인으로만 있었고요. 자체 코인, 토큰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토큰이 지금 나온 지 채 2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내 거래소는 당연히 이게 없고요. 해외 거래소도 대부분 지금 상장이 잘 안 돼 있어요. 뭐 이제 큰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가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해외 거래소는 바이빗, 뭐 게이트, 크라켄, 쿠코인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캔톤 코인이 현재 나와 있고요. 뭐 시총은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여기 주요 검증인으로 또 합류를 했었죠. 장점이 뭘까요? 독보적인 프라이버시입니다. 이 금융 거래는요,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어떤 거물, 뭐 기업 관계자들이 어떤 회사, 어떤 개인으로 돈을 보냈는지 그거 옆에서 다 뻔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 되겠습니까? 프라이버시 기능은 무조건적인 필요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압도적인 실 사용량, 그러니까 현재 수조 달러에 달하는 이제 레포라고 하는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을 실제 거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을 했다. 규제 준수, 당연히 규제를 준수를 하는 쪽으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토큰 가치가 연동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네트워크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이제 CC 코인, 캔톤 코인을 사용하면서 일부 태우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실은 너무 큽니다.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제 스테이킹 맡겨놓으면 이자를 뭐 거의 15% 가까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막 이제 코인 찍어내는 단계인데 이게 나중에 채택이 되고 금융기관들이 이걸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쓸 때마다 코인을
태워서 없앱니다.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제가 뒤로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면 갈수록 인플레가 아니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으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26년, 27년 지금 뭐 거의 13%, 14% 정도 그러니까 코인을 되게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가고 있죠. 첫 번째 단계 지금 초기 확장기입니다. 지금 이제 1년, 2년, 26년, 27년이죠. 그러니까 발행량은 조금 줄기 시작했고 기관들이 이제 검증자로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관들 지금 여기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산 토큰화가 28년, 9년, 30년 점점 더 퍼지겠죠. 그러면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수료 소각량도 늘어날 수가 있겠다. 31년, 2년, 3년이 되면 신규 발행되는 코인보다 이제는 소각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다음 이제 34년, 35년 거의 이제 한 10년 후를 본다면 연간 발행량을 지금은 훨씬 많이 찍는데요. 그때는 25억 개, 1년에 딱 25억 개씩만 찍는 걸로 이제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 참여자들 유도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킹 이자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뒤가 되면 이제 스테이킹 뭐 이자보다는 이제 망을 쓰는데 쓰는 그 수수료죠. 그것을 분배하는 그 사용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 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그 발행량이 많지만 뒤로 가면 디플레이션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대형 금융기관들 위주로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탈중앙화랑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구현을 하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다. 개발자들이 좀 이거 이제 그 복잡한 전용 언어 DAML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익숙한 언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변동성 뭐 어마어마하겠죠. 알트코인 아닙니까? 저는 이게 XRP는 CBDC가 우리 실생활에서 쓰일 때 요때 XRP 가격이 어마어마할 거라 보거든요. 반면에 캔톤 코인은 어떨까요?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는 시점 그때 이 코인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나타내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방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100배 200배 안 온다라는 얘기야.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이 크립토 랭크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제 펀드레이징 돈을 누가 투자를 했냐 제가 이제 가끔 들어가서 보거든요. 놀랐습니다. 보십시오. 25년도 12월 4일 얼마 전이죠. S&P 500 지수 만드는 그 S&P 글로벌, 나스닥 벤처스, 아이캐피털, BNY 멜론 그 은행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50밀리언 엄청난 투자를 했었고요. 25년 6월에서도 무려 135밀리언 이건 뭐 한 2천억 가까운 엄청 큰 돈을 폴리체인 캐피탈, 이지랩스는 그 바이낸스 랩스라 보시면 돼요. 바이낸스도 투자를 했네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골드만삭스 그리고 서클 벤처스 서클 아시죠? 그 다음에 BNP 파리바 이제 큰 은행들 DTCC DTCC는요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주식 채권 ETF 정산소인데요. 사실 뭐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그 모든 주식 정산을 저 DTCC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얘네가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처리하는 방식 말고 블록체인 위에서 이 모든 지금 자산 토큰화를 정산하고 그 결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DTCC가 예전부터 실은 투자를 해놨던 거예요. 그 다음 시타델도 투자를 했죠. 버츄 파이낸셜 마켓 메이커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팍소스는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고 그 다음에 22년도 5월달 이때 테라루나 무너진 직후거든요. SBI 인베스트먼트가 리플만 투자한 줄 알았더니 캔톤 네트워크에도 투자를 일찍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년도 2월 달에는 삼성 그리고 세일즈포스 소프트웨어 기업들 유명한 회사들도 투자를 했었고요. 2019년 12월 이때 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입니다. 이때 누가 투자했습니까? 아이고 골드만삭스, JP 모건이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JP 모건.
그 다음에 액센추어, 시티은행 아시죠? 시티벤처스, DTCC. 그 다음에 ASX라고 하는 것은 호주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국 거래소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래소 그룹이에요. IBM도 아시죠? 그 다음에 무려 17년까지 가보겠습니다. 블랙스톤도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블랙스톤 아시죠? 블랙락과 30년 전에는 하나의 회사였습니다. 뭐 모회사가 되겠죠. 뭐 이제 투자 규모로 보면 블랙락이 물론 이제 한 10배 이상 큽니다. 근데 블랙락은 ETF,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에 주로 투자를 한다면 블랙스톤은 부동산, 사모펀드, 신용, 기업 인수 합병, 그러니까 대체 자산 쪽에 글로벌 거의 뭐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뭡니까? 둘 다 자산 토큰화의 진심이다 아니다? 진심인 거예요. 진심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데요. 2016년도 2월 2일입니다. 요때 2016년도 코인 투자하신 분 계실까요? 2월 달입니다. 이때 금액을 600만, 그러니까 6천만 달러가 되겠죠. 60밀리언이네요. 요때부터 골드만삭스, JP모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눈치를 채셔야 돼요. 얘네들은 알았다 몰랐다 말로는 뭐 사기다 어쩌고 하잖아요. 블랙락 포함해서 알았던 겁니다. 액센추어 또 나오죠. 시티벤처스, DTCC, BNP 파리바, 이거 뭐 이제 독일에 있는 뭐 은행 기업, 뭐입니까? CME 아시잖아요. 그 선물 거래하는데 PNC도 미국의 대형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여기 막 그냥 B2하고 올린 하실까봐 전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알트코인 뭐 B2 올린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리라 봅니다. 자산 토큰화는 저는요, 인터넷으로 치면 96년도에 와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요, 지금 96년도에 우리가 뭐 바주카포 같은 그 전화기 들고 다닐 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 상상이나 했을까요? 뭐 유튜브다 뭐 저기 뭐 배달의 민족 상상도 못 했잖아요. 오래 걸릴 거예요. 자산 토큰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캔톤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이나 리플과 경쟁하는 거 아니야?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더리움도 조금 있고요. 리플도 실은 있어요. 근데 보안적인 성격이 사실 훨씬 커요. 리플도 RWA 합니다. 자산 토큰화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RWA보다는 국제 송금, 결제, 그다음에 이제 CBDC 브릿지 커런시 이쪽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뭐 리플은 다 하거든요. 이더리움도 조금은 겹쳐요. 근데 서로요. 이게 보안하고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전용 체인, 금융 전용은 캔톤을 아마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더리움, 뭐 솔라나, 아발란체, XRP, 스텔라망들이 연결을 해줘야 이게 곳곳으로 연결이 된다. 사실 저는 뭐 CBDC가 유명해지면 비트코인 안 써. 스테이블 코인이 유명해지는데 JP모건의 예금 토큰이 되겠어? 다 비슷한 얘기예요. 디지털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잘 감이 안 오니까 그렇게 걱정을 저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하고 아무나 와가지고 거기에 텐트 칠 수 있는 거대한 그냥 공공 광장입니다. 근데 금융기관, 금융거래에서 아무나 와서 텐트 치면 됩니까? 보안이 철저한 오피스 빌딩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잘 지켜주기는 어렵거든요. 규제 준수 뭐 이거 야 그거 이상한 거래야 그거 다시 원상복구 시켜. 이더리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캔톤과 같은 약간 하이브리드 체인이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자산의 대량 거래는 캔톤에서 처리를 하고 그 자산을 그 금융기관들 바깥으로 빼내는 것은 이건 또 이제 퍼블릭 체인 뭐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의 역할이 각자 따로 있는 거예요. 리플은 주로 돈의 이동이 되겠죠. 캔톤은 돈도 하지만 자산 그 자체입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뭐 ETF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자체 정산을 시켜주는 거겠죠. 조금 겹치지만 또 다를 수 있다. 리플도 뭐 이제 RWA 하고 있지만 조금 분야가 다르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무조건 이것만 보시고 알트코인 B2 하시고 올인하시면 정말 뭐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자산 토큰화는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가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잘 복잡하고 모르겠다. 비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비중을 좀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윳돈으로 이거 좀 해볼까? 한번 5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상황에 맞게 좀 소액 위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얘기를 드려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